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푸틴이 끝났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만약 푸틴이 건조에서 물러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크라이나와 더 넓은 서방의 관점에서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전장과 민간 목표물에서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다르게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언제 떠날지에 대한 미묘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우려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도 장기적으로 결코 미묘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틴이 건조에서 물러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 유사 사례인 소련의 붕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나 미래의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주요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푸틴 세계는 서방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그 기회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 행정부가 후임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해 봅시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제 두 채널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온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약하자면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러시아 시민들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집단은 올리가르이 계층입니다. 이들은 서방과의 사업 거래를 잃고 있으며 사실상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해 평균적인 러시아인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인상분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푸틴에게 있어 심각해진 문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에게 이란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곳 거리에는 실제 반정부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은 이란 정부가 곧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푸틴 상황은 그보다 낮게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측 시장에서는 6월 30일까지 이란 정권이 무너질 확률을 5%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경우에는 2%입니다. 또한 푸틴은 73세이기 때문에 그 확률 중 일부는 자연사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푸틴과 같은 정치적 부담을 지지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철군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 어리석은 지정학적 역사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쟁 지속에 대한 지지는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약해지는 듯하고 전체적으로는 아예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사실상 국경선이 축소된다면 같은 집단에서도 근본적으로 엇갈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심지어 고 알렉세이 나발리조차도 자유러시아의 큰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경력의 상당 부분 동안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단순히 돌려주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서방과 일반적인 러시아 시민 사이에는 국제 국경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문제는 영토를 확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사실상 대가 없이 얻었습니다. 반면에 돈바스에서 계속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냥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반환하는 건 어떤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러시아의 다음 지도자가 곧바로 건조에서 쫓겨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서방은 푸틴을 대신할 인물이 소위 강경파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더 긍정적으로 끝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푸틴이 권력을 잃고 러시아가 내전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여러 파벌이 등장해 모두 크렘린의 통제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내전에서 편을 정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오고 러시아의 국제적 반대 세력은 그들의 군사적 우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건파가 집권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사회운동을 통해 실각할 경우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올리가르이들이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건파는 다시 말하지만 2022년 1월 국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온건파란 러시아의 재정 상태를 신경 쓰고 노바노보러시아와 같은 허영심 프로젝트에는 덜 가치를 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동부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키이우에 돌려주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역사적 유사점, 즉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독일의 통일, 그리고 소련 제국의 종말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레이건이 고르바초프 씨에 이 장벽을 허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벽이 무너졌고 소련은 작배를 고했으며 동유럽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크렘린궁은 더 이상 냉전 시대를 규정했던 제국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위계 구조를 동유럽에서 완화하는 것과 서방 세력이 아무런 저항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냉전과 관련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독은 1955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전에 동독으로 알려졌던 영토가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의 일부가 된다면 그 말은 곧 옛 동독 지역도 나토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 약 40만 명의 소련 군인과 20만 명의 지원 인력 및 가족들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결코 조화롭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소련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쟁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비효율적이고 양측 모두에게 더 이익이 드는 평화적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가 독일의 자금력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했을 때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소련은 경제적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계획 경제는 부창출에 그다지 뛰어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소련은 오랫동안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 덕분에 그 차이를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너지 가격은 하락 중이었습니다. 소련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소련에 상당한 경제적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소련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무이자 대출부터 귀환하는 소련군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급까지 다양했습니다. 전체 패키지의 가치는 당시 약 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동독에서 군대를 철수했고 나토가 독일 전체로 확대되는 것에 간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안보부 보좌관이자 이후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이 전략을 소련이 독일에서 철수하도록 매수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수는 성공했죠. 그리고 간단한 역사적 서사에 따르면 더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 했고 또 서방 국가들이 모스크바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을 때 크렘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 잠깐만요. 아니에요. 그러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어요. 4년이 훌쩍 지나고 현지 상황은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좋아요. 푸틴이 실각하고 온건파가 대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련 해체 이후의 정치 상황을 보면 개혁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크림반도는 제외할 수도 있겠죠? 대가만 맞는다면요. 우크라이나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그 목적을 위해 자금 모금을 시작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이 2029년까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2028년 대선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시스템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기를 정의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또한 서방이 냉전 승리의 영광에 도취되어 저질렀던 장기적인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동독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동독은 소련 제국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연방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의 완전한 일부입니다. 2029년에 마르코 루비오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필요한 금액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는 점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9년에 제이디 벤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시그널 채팅으로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엄격한 고립주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유럽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움츠러들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확률에 대한 간단한 언급입니다. 벤스는 공화당 후보 예측 시장에서 36% 확률로 여전히 선두입니다. 하지만 루비오는 25%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으며 미국 내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숫자를 보고 우리가 뭘 하고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자문한다면 그러면 터커 칼슨이 7%로 공화당 후보 중 세 번째로 유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이 영상의 요지는 푸틴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트럼프는 루비오보다는 벤스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푸틴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몰락한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 더 이상 러시아의 추가 점령을 막기 위한 군사장비 비용을 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결론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승리를 챙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와 영원히 연관될 백악관 무도장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재편하는 것이 이란의 외교 정책을 통제하려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마르코 루비오가 국가안보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의 자존심을 자극해 이것이 그의 대표 업적으로 남을 프로젝트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 전쟁의 불인기는 역사 교과서의 각주 정도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실패를 상쇄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덤을 더 얹자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돈바스를 돈바스로 바꿀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이 과정에 협상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 9일에 무너졌습니다. 소련군, 즉 그때는 러시아군이었지만 마지막 병력이 독일을 떠난 것은 1994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내일 당장 물러난다고 해도 유럽이 관여하는 긴 협상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이 새로운 러시아 지도자의 관심을 다음 미국 대통령 취임시까지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푸틴이 당장 건조해서 쫓겨날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러시아 지도자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철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몰아낼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필요한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을지는 푸틴이 언제 퇴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전쟁의 기원에 관한 두 권의 멋진 책 중 하나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